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냥 차별금지법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한국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요 법을 이렇게 좀 통과시키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던 그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그런 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성소수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냐면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장로교 소속에서 퀴어 축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퀴어 축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성소수자들이 6월달하고 9월달 그 사이에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긍심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벌이는 그런 그 축제인데 거기에 대한 발표를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충격이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너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시는 그런 유명 연예인의 그 아들이 동성 결혼을 한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용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칭찬도 하고 그런 기사를 또 보게 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화 또 드라마 이런데 이 주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연예계에서 남자 아이돌이 최초로 또 커밍아웃 선언을 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정상 중 이런 그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흐름이 이제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또 교회까지 또 학교까지 다 깊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학교 교육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학교 교육을 보면 성교육 명목으로 이런 이제 교육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 몸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은 정치가 분열이 되면 박격포 쏘고 총 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분되어 있는 그런 두 그룹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밖에서는 총 쏘고 서로 죽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성향은 그냥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 정당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좀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같은 정당이라도 다른 방면에서 분명히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태국에서 뭐 26년 동안 그 선교 생활을 하면서 이 성소수자 동성연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 제가 복음도 많이 전해봤고 에이즈 환자에게도 복음도 전해서 장례식까지 많이 치러주고 이런 경험이 있고 방콕에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뭐 남자 같이 오거나 여자가 같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여자일까 진짜 남자일까 이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타락한 그런 사회 가운데서 제가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이고 확고한 그런 그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소수자들이 그냥 본인들끼리 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을 바꾸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시작돼서 뭐 법제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마치 이 법을 통과를 안 시키면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켰고 미국에는 뭐 2015년도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개인이 이제 파괴가 되고 사회, 가정, 국가, 교회마저 다 타락해 가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명칭으로 법제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정권이 어떻게 집권할지 모르지만 다시 또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용어를 보면 섹스라고 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양성,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 이것이 여지껏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남자 여자의 개념은 이제 생물학적 개념, 선천적 그리고 타고난 유전자를 뒷받침해서 이런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젠더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젠더 이슈가 요즘 성소수자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젠더라는 것은 인류를 젠더로 구분하자, 뭐 이런 그 외침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본인의 성별을 결정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를 스스로 살아가면서 본인에게 스스로 이제 성별을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젠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 이거는 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젠더라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절을 하고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뭐 해를 얘기하고 또 달을 얘기할 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해를 남성화하고 또 달을 여성화하고 또 이 테이블 같은 이런 것은 중성화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도
스스로 이제 살아가면서 정체성,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젠더라는 말을 쓰면서 이슈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성 정체성 이슈가 되고 성적 지향, 성차별 이런 단어를 계속 써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젠더라는 이 용어는 1950년도에 성심리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1980년도에 세상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중화를 자꾸 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젠더라는 말은 후천적 또 사회적으로 자기가 다양한 성을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사회가 인정을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서 태어나게 한 섹스, 남자 여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걸 부정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본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성별의 결정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젠더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젠더가 이제 생겨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자 여자 뭐 있고 인터섹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명확한 것이 없어요. 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명확하지가 않아. 뭐 트랜스젠더라는 또 용어도 있고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살겠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non 바이러리 뭐 이런 것은 남자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젠더 플루이드라고 해서 플루이드라는 것은 액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젠더에 대해서 흘러가듯이 이 자꾸 유동성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젠더를 고정시켜서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걸 바꾸고 있는 거죠. 아침에는 남자로 오후가 되면 이제 여자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뭐 30여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앞으로 점점 이것이 타락의 길을 가면서 뭐 한 70여 개 정도까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애자, 나는 성관계를 남자 여자 아무하고나 할 수 있어. 소아성애자, 나는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 소아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이것도 또 그 안에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런 성향을 가졌지만 점심, 저녁 때는 또 다른 성향을 가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남자가 들어왔어? 나는 여자야. 그래서 지금 시간은 나는 여자로 갑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큰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고 스포츠 선수들 잘 아시는 그런 바와 같이 복싱 선수가 여자 대회인데 남자였던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돼서 이제 선수로 등장을 하고 뭐 우승을 하고 이런 것들 UFC 뭐 육상 뭐 이런 것도 다 잠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왜 이것이 조금 퍼지게 되냐면 이거를 교묘하게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이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성애들의 주장은 선천적으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 논문들을 좀 발표를 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 거짓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로는 사실 발표된 논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 다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뭐 물론 기형적으로 태어난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 폭탄에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성적인 어떤 기형적인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죠. 그런데 동성애 이것은 선천적 유전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둘을 통해서 자녀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이제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도 발표가 됐는데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자란 이제 그 쌍둥이가 똑같이 이런 그 동성애가 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 사람이나 이런 일란성 그 쌍둥이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일란성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탁월하게 어떤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나 또는 이 그 뭐 실험적으로라도 이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너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타락,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만들어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사회를 보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남자나 여자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선배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뭐 성을 결정할 때가 됐어. 그래 나는 이제 남자로 살아가고 싶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남자가 좋아. 그런데 그 분위기 자체, 사회의 분위기와 또 친구들의 어떤 그 유혹, 이 사회의 어떤 그 선배들의 흐름 이런 걸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친구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뭘로 살래? 나는 여자로 살 거야. 나는 남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상황이 없었지만 타교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자녀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애였거든요. 태어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좀 자라다 보니까 애가 어느 날 여자아이인데 거기는 딸만 4명인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남자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또 있어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선배다 이렇게 하면 선배가 미혹된 말로 부드럽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몸 자체가 좀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음란물을 좀 보지 않을래? 이 재미있어. 이렇게 해서 슬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음란물인데 더 나아가지고 이제 동성애 음란물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남자 여자 일 관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아 시대 시기 그리고 청소년 시기 이때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은 동성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사회가 이게 혼란스러우면 내가 지금 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정일까? 사랑일까?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정을 더 넘어선 것 같아. 내가 저 남자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도 남자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사회 분위기와 이런 유혹들이 자꾸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연예인 그분의 말이 그랬습니다.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현실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명확한 이런 그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그룹에서는 특별히 성소수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그 그룹 안에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이 그 동성애를 정신의학 쪽에서 이제 그 트랜스젠더 이거를 젠더 불쾌증이라는 정신 장애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신병 일종이다 이렇게 과거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2018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국제 질병을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뭐 새로운 질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리스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그 트랜스젠더 이런 그 동성애에 대해서 개정을 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성건강 관련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건강에 대해서 연관돼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뭐냐면 정신질환에서 이걸 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는데 왜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병이 많이 걸려요. 에이즈도 걸리고 뭐 이질도 걸리고 각종 질병이 많이 왜냐하면 이그 학문 선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될 때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아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병이 아니다. 우리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불편감에 따라서 이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병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WHO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우리가 보면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멸망 그리고 가정 파괴, 사회, 국가, 교회 파괴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그 동성애를 하다 보면 뭐 건강이 다 나빠지고 저는 에이즈 환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이제 가서 복음도 전했고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에이즈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건강할 때는 이게 아무 증상이 없는데 때가 되면 이것이 온몸에 막 혹 같은 것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양한 쪽으로 이게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죽는 것은 폐병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서 폐병이 이렇게 들면은 이제 내과까지 가서 한 분이 계셨는데 에이즈 걸려서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고 이제 만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폐병 환자 같이 만찬을 띄니까 다른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못 나오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저희가 리더들이 가서 만찬 예식을 같이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좀 이렇게 제법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파괴, 그리고 이제 가정, 뭐 양성의 소아 성향, 뭐 이렇게 소아 성애자 뭐 이런 경우는 가정을 뭐 직접적으로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여자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어. 양성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40년 지난 얘기인데 그 후로 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되다가 2001년도 정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 이쪽으로 좀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운을 띄우기 시작했는데 그 해부터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급증을 한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국회에서 청소년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회 발표를 할 정도로 국정감사에서 그런 것을 논쟁을 벌일 정도로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이런 거를 치료를 하면 한국은 공짜로 그냥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이제 동성애는 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달리 파트너를 수시로 바꾸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소아성애자 그러면 아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바꾸는 거죠. 또 더 어린 아이를 이제 또 손을 대게 되고 이래서 세상을 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태국의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약과 범죄가 뒤따라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 주변에 이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태국은 이런 에이즈 그다음에 마약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그걸 학교에서 접하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회인데 뭐 길거리 가다가 마약에 취해서 뭐 총을 쏘고 칼로 사람을 해치고 토막살인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마약단도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다가 뭐 내가 9층에 살았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바로 밑에서 들리는 거예요. 2시 3시인가. 그래서 밑을 보니까 마약단하고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제 눈앞에서 아파트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이런 성적 타락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마약을 손대게 되고 또 마약이나 또 이거 재정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고 성범죄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할 때 여자 화장실에 이런 석연치 않은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이 시간에 나는 여자다. 자 그러면 이제 성범죄가 나오게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이런 데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윤리 어떤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파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퀴어 신학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 용어 그대로 퀴어 신학이 있어요. 퀴어라는 말은 낯설다, 이상하다, 기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신학으로 만들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 가운데 나오는 그 자유주의 신학 분파 가운데서 이런 그 동성애 그 신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퀴어 신학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교에서도 이걸 다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성애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이것이 창자국이 아니라 여성의 성기를 모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통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파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바꿔서 이제 합법화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국회를 통과시켜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런 명목하 성소수자 소수 그룹이 아니냐 그 소수 그룹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그 거짓 주장을 하면서 법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통과가 돼서 성소수자나 뭐 이런 소수 그룹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이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차별은 필요한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뭐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차별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도 본인이 의무를 행하지 않아 그리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흡연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범죄를 자기 욕망에 따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차별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를 파괴시키고 윤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는 차별을 분명히 해야 되고 법으로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는 다르다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성도님들도 들어보니 내 친구 가운데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런데 그런 애도 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좀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차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미 양성 차별에 대한 그런 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건 뭐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제한을 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법이라든지 또 연령이 뭐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차별한다 이런 것도 법으로 다 이미 돼 있어요. 뭐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성소수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차별금지법은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누구나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젠더 평등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섹스 남자 여자의 평등이 아니라 젠더 평등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인권이다, 뭐 교묘하게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그런 그 두 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그 성이 있다.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동성끼리 결혼을 해도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역차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한국을 보면 1993년도에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모임인 초동회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급속하게 이것이 발전을 해요. 95년도에는 대학교의 동아리 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영화제, 큐어들이 모이는 이 영화제를 만들어서 성소수자 집회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2000년부터는 큐어 축제를 시작을 하는데, 서울 큐어 축제를 시작으로 지금은 9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큐어 축제를 각 지방별로 이렇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집회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금 더 색깔을 희미하게 하면서 성소수자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의 비슷한 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어 축제 때 이렇게 깃발 보이잖아요. 무지개. 그게 6개의 색깔의 무지개가 됩니다. 뭐 처음에는 분홍색을 집어넣어서 7개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8개의 색깔로 만들었다가 이것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7개로 만들었다가 양편으로 좀 가를 수 있겠다. 그래서 남색을 없애고 이제 파란색으로 통일을 하면서 무지개 색깔을 6개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 각 색깔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뭐 생명의 의미다, 치유의 의미다, 평화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해서 무지개 이런 깃발 이런 걸 흔들어대는데 6개 색깔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마치 평화인 양, 그리고 우리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뭐 이런 거짓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시도를 했다가 뭐 실패를 하고 2012년도,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감사하게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법제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에는 통과가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활동을 많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젠더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그냥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통과가 됐다가 다시 또 후퇴하고 뭐 이런 게 번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천에는 뭐 젠더 마을 해서 젠더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실패가 됐습니다. 뭐 특별히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들 많이 하고, 그래서 통과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는 인권 조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인권이란 얘기를 가지고 밖으로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소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뭐 한동대, 숭실대 이런 데에서 동성애 집회에 반대를 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경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경고장을 보낼 정도로 지금 사회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성문화센터 뭐 16개 도시에 지금 보니까 58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양성의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제 나아가면서 젠더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 현황 추세를 보면 유엔 회원국이 19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을 승인하는 국가는 한 60여 개 국가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 한 70여 개 국가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직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는 찬성도 안 하고 그 반대도 안 한다라는 국가가 또 있는데 중립이죠.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라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약 한 70% 정도는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동성 결혼을 승인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한 39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대만, 네팔, 태국 이렇게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이제 승인한 나라는 네덜란드가 돼요.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의 이제 그 G7이 있잖아요. 세계 선진국의 리더들이 자주 모이는데 G7이 국가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2024년 작년 6월달에 일본이 마지막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들 G7은 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을 통과를 안 시키면 뭐 후진국, 선진국 계열에 합류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후퇴를 하고 있는 성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트럼프가 나오면서 군대 또 이런 그 사회에서 양성밖에 없다 선포를 합니다. 저는 뭐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도 남자 여자만 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2025년도 4월 16일 며칠 전이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올해 4월 16일에 영국 대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너무 혼잡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달라. 이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영국 대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뭐라고 선고를 하냐면 여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뭐냐?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을 의미한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제 그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혼란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도 없고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여자로 태어난 자들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딱 규정을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아마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 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제는 여자인 것처럼 하는 남자가 들어오면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뭐 이렇게 법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그 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문에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사회 혼란이 될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승인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점점 사회가 타락해 나가고 있는 그 원인이 뭘까?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역죄가 됩니다. 인간의 창조주를 향한 반역죄 때문에 창조주를 이제 반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야.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여겨지면서 내 삶은 내 거야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거기 중앙에 심어놓고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생명의 근원인 것을 창세기부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을 보면 내 생명은 내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없어. 나는 진화론을 통해서 우연히 태어난 것뿐이야. 그리고 진화하고 있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심어져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의미처럼 선과 악의 기준은 단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의 사회 현상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기준이 혼미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동남아 가운데 이 아시아 가운데서 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그 미인 대회가 태국에서 수시로 열립니다. 그리고 징병제잖아요. 태국도 군인이 징병제가 있는데 거기 신체 검사를 하러 온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징병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다 남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인류대학, 국립대, 서울대 같은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 그 사대. 그래서 거기를 졸업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교 선생님들이 되는데 거기 다녔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의 한 70% 정도는 트랜스젠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출석을 부릅니다. 그러면 목소리는 남자인데 딱 이렇게 돌아보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선생이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치겠냐는 거지. 오히려 학생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유혹을 시켜서 다 이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풍토가 지금 태국에 그런 흐름이 드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남아 국가만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이 많아요. 동남아 쪽에. 그래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래서 영국이나 버마 이런 데는 이제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없애버리고 유럽 나라들이 들어와서 성경적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개조를 시켰던 것이 그 나라들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태국은 유일하게 한 번도 식민화가 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누구의 식민의 그런 통치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불교는 힌두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힌두하고 불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불교, 힌두의 가르침이 뭐가 있냐면 제3의 성을 인정을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는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 삼성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불교에서도 그거를
용납을 하고 어떤 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단지 잘 살아라. 뭐 이런 가르침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들이 정하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들이 주인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통죄를 이제 폐지를 하거나 뭐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를 보면 불교, 캐톨릭, 개신교 한 110개 정도의 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단체 안에서는 한 81개의 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타락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고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그 멸망을 당한 그 이유 핵심 가운데 이제 동성애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서 20장 13절,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절 여자는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사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것이 죄의 속성,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다. 죄의 속성으로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래서 여기 남색이 이제 동성애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런 동성애를 한 것이 나와 있어서 다른 지파들이 이제 가서 이제 2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건 범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 자란 그런 대학생이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친구를 누구를 만나더니 나 이제 그 여자와 같이 살겠어. 뭐 이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한번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뭐 이렇게 미얀마 쪽에서 넘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받고 이제 자매로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도 바뀌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버마에 있을 때 레즈비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데 남자로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옛날 애인이 태국으로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여자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뭐 출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국에 태국 사람들이 와서 살 때 뭐 토막 살인을 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자와 여자가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동네 아주머니가 볼 때 이 여자 둘이 살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아주 갸름하고 아주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한국 남자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여자와 여자이니까 하나를 이제 좀 중매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다 이제 토막 살인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자 같이 간다 그러면 이거는 동성애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한국 남자를 소개했는데 이 여자는 이제 끌리는 거죠. 그런데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의 배신이다.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토막 살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마약이라든지 사회 전체가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경각심을 갖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전 중부가 중도 중부지방에서 근데 중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었든 간에 저는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고 있는 어떤 그 이슈 방향 이런 것이 어떤 걸까 성경적일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로 받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고 병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